속으로.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를 인정키로 하면서 관세를 둘러싼 논란과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확실한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서 51년 전에 도입된 무역법 적용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보스턴 연방법원이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을 추방하려던 연방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지만은 그 후유증은 교육계 전반에 큰 충격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1심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서 연방 항소법원이 이를 또 다시 인정을 했습니다. 네, 며칠 사이에 상당히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항소심 심리 기간 동안의 관세 부과 조치를 일시적으로 복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워싱턴 DC의 항소법원이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서 긴급 제출했던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별다른 의견이나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논란과 불확실성 앞으로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국가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1심에서 판단을 했는데 항소법원에서 하루 만에 다시 이를 또 번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하는 상호 관세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의 핵심이 되겠죠. 상호 관세란 미국이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과 똑같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인데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무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적자를 줄이고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분은 공정성을 강조는 하고 있지만은 이 조치가 불러올 부정적인 측면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치가 세계 무역기구 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 미국 내 소비자 가격 상승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유발한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유럽연합, 캐나다와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동맹국과의 경제적인 신뢰도도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항소법원의 번복 결정으로 예상되는 파장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경제 외교적으로 긴장감이 다시 점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항소법원 결정이 단순한 행정 조치 이상의 정치, 경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기조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관세 정책 확대를 바이든 행정부와의 정책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경제계에서는 또다시 글로벌 무역 질서에 긴장감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 내 주요 수입 업체들은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에 따른 원가 상승 그리고 공급망 차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각국의 보복성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참 혼란이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다음 주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 지금 어떻게 대응책을 지금 준비 중인 건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수출 의존 구조 속에서 전략적인 균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번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두 번째 수출국인데 반도체, 자동차, 철강과 같은 핵심 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철강과 자동차 부문은 트럼프 1기 시절에도 이미 관세 강화 대상에 포함했던 전례가 있는데요. 다시 이번에 타겟이 될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요.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 정계와 긴밀한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업계도 역시 선제적인 수출 다변화 전략 그리고 미국 중국 사이의 기술 공급망 리스크 분산이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균형 외교를 유지하면서도 실리적 접근을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중 사이에서 일방적 줄서기가 아니라 양측과의 전략적 협상을 병행해서 무역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기업들의 생존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무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미국의 무역 정책 방향이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스타일의 관세 정책이 장기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탄력적인 대응책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중간 제조업체들은 북미 지역에 조립 공장을 새로 설립하거나 멕시코와 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을 우회 기지로 삼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도 미국 내 생산 확대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의 정책 연계성 분석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다시 떠오름에 따라서 한미 경제 관계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인데 한국은 외교적 소통 그리고 산업 전략의 이중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불확실성 속에 확실한 준비가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법원이 또 어떻게 또 이번 관세 정책을 또 다시 뒤집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요. 그렇습니다.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또 다른 패소에 대비해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인 51년 전 1974년에 도입됐던 무역법을 다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백악관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법적 권한을 찾는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옵션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 1974년도 무역법 122조 그리고 301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요. 무역법 122조라는 것은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면 시간을 벌 수 있고 또 다른 법인 301조를 적용해서 교육 국가들에 대한 개별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라는 것입니다. 301조라는 것은 미국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교역국의 관세와 같이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통지를 해야 되고 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301조는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중국 관세 부과 근거로 이용된 전례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 박탈에 이제 제동을 걸었는데 파장은 계속 이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하버드 대학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외국인 유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앨리슨 버로우스 연방판사가 국토안보부의 조치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하버드의 외국인 학생 등록 권한을 즉각적으로 박탈하겠다는 연방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파는 미국 고등교육계 전반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안에 있는 유학생 정책, 학문적인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대학 캠퍼스 내 정치적 긴장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장기적인 후유증이 상당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까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를 했죠. 하버드 대학교는 반유대주의 온상이다. 그리고 DEI 정책도
백인과 유대인을 차별하는 체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이 국토안보부의 행정조치로 구체화된 것이 이번 사태까지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던 가치였는데 대학교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견해가 공존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연방정부가 특정 정치적 이유로 학문 자율성을 침해하려 한다. 이런 비판이 지금 사방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악전 고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하버드대 졸업식이 졸업생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9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열렸습니다. 졸업생들과 연사들은 다양성과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당히 격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미국 건국 역사 250년보다 훨씬 오래된 374번째 하버드 졸업식이었는데요. 기쁨과 함께 저항의 목소리도 울려 퍼졌고 외국 유학생들과 연대를 나타내는 표식들로 가득 캠퍼스가 찼습니다. 학사모의 졸업 가운을 입고 캠퍼스 광장 행사장에 모여들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향한 연대와 지지, 이들은 유학생이 없는 하버드는 하버드가 아니다, 이런 스티커를 부착했고 많은 교수들도 예복 위에 스티커를 붙였고 외국인 유학생 지지 의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얀 꽃을 머리에 꽂거나 가슴에 단 졸업생들도 많이 눈에 띄는 그런 졸업식이었습니다. 네, 또 총장의 그 축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군요. 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이 학문의 자유를 대변하는 투사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졸업식 축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근처에서 왔던 전국 곳곳에서 왔던 아니면은 전 세계 각지에서 왔던 모두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그 과정에서 생각을 바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졸업생들은 특히 세계 각지에서 왔던 이런 가버 총장의 말을 듣고 기립박수로 환호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교수진과 학생들이 지난달부터 집중적으로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 앞에 하나로 뭉쳤는데 특히 학생 비자 유지를 위협받고 있는 외국 유학생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같은 하버드 대학의 현상이 지난해 반이스라엘 시위에 대한 학교 대응을 둘러싸고 분열됐던 것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 측에서 시위 가담 학생 가운데 13명에게 학위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그때 일부 학생이 반발을 했고 당시에 임시총장이었던 가버 박사가 졸업장을 수여하자 수백 명이 우르르 졸업식장을 빠져나가는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열린 졸업식에서는 학생들에게 가장 환영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가버 총장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식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가버 총장과 주먹 인사를 하거나 사진을 같이 찍고 박수를 보내면서 총장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트럼프는 꼭 북한 같다라고 맹비난을 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How Democracies Die, 이 저자로도 유명한 올해 57살의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의 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유학생 차단 정책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언론인 라 나시온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레비츠키 박사는 하버드 대학교에 외국 학생이 없다는 상황 정말로 상상할 수 없다. 외국인 학생을 받지 않고 문을 닫게 하는 것이 마치 북한과 똑같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으로 미국에 없을 수도 있는 학생들과 매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강조했고요. 그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대부분 하버드에 선신하며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는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레비츠키 교수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박사 과정 학생의 90%가 남미 출신인데 이들을 포함해서 학생과 교수진은 하버드의 리더십이 옳다는 공감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를 종속을 시킨다면 다른 모든 대학도 트럼프와 맞서지 못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권투 경기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가 충격으로 일종의 어지럼증에 지금 빠져 있지만 나는 힘의 균형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사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선영입니다. 네. 자,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극장에 가서 볼 만한 영화, 미국 영화 한 편, 한국 영화 한 편을 추천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영화를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첫 번째 영화는 그 탐 크루즈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셨을 텐데요. 탐 네. 크루즈의 영원한 히트작 미션 임파서블 아하. 8이죠. 파이널 레커닝이고요. 두 번째 한국 영화는 야당이라는 영화입니다. 야당이요? 네, 네. 아하. 네. 아니 그런데 이 저 미션 임파서블은 탐 네. 크루즈가 지금 환갑을 지났잖아요. 그렇죠. 한갑을 지났죠. 네, 네. 네. 그런데 뭐 이번에도 뭐 그냥 모든 저 이 스턴트 일을 자기가 직접 했다고 그러고 말이죠. 뭐 비행기도 타고 있고, 야, 그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62세 나이죠. 그래서 62세면은 진짜 정말 할아버지 나이인데요. 여전히 네. 몸으로 뛰는 배우이고, 오히려 미션 임파서블 1편이 1996년에 개봉됐으니까요. 지금 이제 8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션 임파서블의 영화의 시리즈의 나이만 하더라도 30살이 된 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롱 러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번에 미션 임파서블 8편의 제목이 파이널 레커닝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이널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번 시리즈 물론은 마지막이 아니겠냐는 그런 걱정도 좀 있었는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톰 크루즈가 연기하는 이단 헌트의 팀 중에 정예 멤버인 이제 루터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직 동료들하고 그리고 또 악당팀에서 이딴 팀으로 새로 합류한 팀이 영화 마지막에 보여지면서 엔딩이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팀워크를 기대하는 또 다른 시리즈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미션 임파서블 뭐 9편, 10편까지도 그리고 아마 70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첩보 액션물의 대부인 우리가 007 007 시리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이 007 시리즈를 잇는 그리고 또 맞먹는 시리즈로 이 미션 임파서블이 영화 역사상 확실히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탐 크루즈는 인터뷰에서 할 수 있는 한 계속 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돈을 버는데 안 하겠습니까? 네. 벌어도 너무나 많이 버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 작품을 만들 때 그 코로나19도 있었고 그 파업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야 똔똔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이제 보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미션 임파서블 그 파이널 레코닝 파트 1이 있었고 이번이 이제 파트 2잖아요. 그러면은 네네네. 예, 파트 1 7편을 못 본 분들은 이거 그냥 봐도 네. 되나요? 아니면 7편을 보고 봐야 되나요? 물론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커닝이 이제 파트 1이었는데요. 지난번 편이었는데 네. 그거를 보시면 아마 더 좋겠지만 실제로 보신 분들도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7편을 보고 이번에 8편을 보는데 네.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네. 왜냐하면 그 기억 못 합니다. 대부분 이제 액션 영화의 등장 인물이 다 똑같고 시리즈의 어떤 그 플롯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안 보셔도 된다. 그래서 8편을 보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가 등장을 하게 된 게 지난번부터였었죠. 네. 전 세계의 핵무기를 장악하려는 악당 세력인 엔티티가 이제 사이비 종교적인 어떤 성격까지 띠면서 전 세계를 장악해 들어갑니다. 뭐 영국은 물론이거니와 뭐 유럽, 미국 그리고 아시아 전 세계가 이제 유럽에 빠지게 되는데 이들의 목표는 그야말로 전 세계 다시 리셋을 하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같이 멸망을 시키자라는 건데 이런 메시지들이 앞으로도 계속 영화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루면 정말 재밌을 거다. 왜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계속 영화 쪽에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컨텐츠로 한번 다루면 참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특히 이 AI 본체가
침몰했던 게 이제 지난번에 그 영화 말에서 나오지만 이제 러시아 잠수함에 수장되어 있다라는 이게 밝혀지게 되면서 악당 그룹인 엔티티와 세계 경찰로 대표되는 탐 크루즈, 이단 헌트가 이를 두고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되죠. 누가 핵폭탄을 터뜨릴 것이냐, 그리고 누군가가 이걸 막을 것이냐라는 그 대결, 세계 전체 인류의 정말 숙명이 달려 있는 그런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미션 임파서블에서 그 탐 크루즈의 트레이드 마크 액션인 뭐 자동차보다 빨리 달리는 거, 폭파물에서 점프해서 혼자 살아남는 거, 다 죽어도 혼자 살아남죠. 비행기에 매달려서도 안 떨어지는 거라든지, 절벽에 떨어져도 다이빙으로 이렇게 착지하는 액션이라든지 뭐. 그리고 또 다 아실 겁니다. 그 정체를 숨기는 이제 누구로 등장했다 가면을 찍고 이 탐 크루즈의 잘생긴 얼굴로 등장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2편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액션의 클리셰라고 그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미션 임파서블의 미덕이 무엇이냐면 이 액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지난주 전편에도 나왔고 이거 뭐 또 나오네라고 이야기되는 그 느낌보다는 오히려 미션 임파서블 표의 트레이드 마크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식상하지가 않고요. 오히려 반갑게 관객들이 기다리고 환호할 만큼의 그런 연출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스토리나 액션의 제작 규모에서도 이제는 뭐 다른 작품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레전드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타워즈 시리즈가 극장에서 상영이 될 때 앞에 롱롱 The Galaxy Time Ago라고 이제 자막이 올라오고 그 스타워즈의 그 뮤직이 나오게 되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 나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 스타워즈의 열망으로 돌아가면서 환호를 하게 되잖아요. 이 미션 임파서블의 이러한 장면들이 와 우리가 기다렸던 그렇지 이게 바로 미션 임파서블이고 이게 바로 탐 크루즈의 일단 헌트지라고 이제 환호를 지를 정도로 이제 레전드로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재미있습니다. 보실만 하고요. 특히 이번에 등장하는 뭐 비행기 씬 기대하시는 것만큼 그동안 많이 반복되었지만 이번에 더 고난도의 비행기에 매달리는 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탐 크루즈가 실제로 외모가 망가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번에 연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또 미덕으로 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잠수한 해저 씬이 사실은 미션 임파서블에서는 그 해저 잠수한 씬 같은 게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 액션으로. 근데 이번이 굉장히 그 통렬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연출이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셔도 좋습니다. 관람 액션은 등급은 PG-13이니까요.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내 주변에 뭐 CGV라든지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볼 수 없다 하시더라도 그냥 액션만 봐도 영어로 듣더라도요. 그냥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고 가셔서 보실만하다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저는 이거 봤는데 봤어요? 예, 벌써? 봤는데요. 오픈하지 않지 봤는데 손에 땀이 차가지고 막 긴장을 하니까 그 땀이 흥건했어요 제 손에. 그리고 그 정도예요? 네네 막 숨을 계속 이제 막 긴장하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 망가지는 거를 그냥 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평론가님께서. 네네. 그 헬기를 이렇게 비행기를 아니, 타면은 너무 바람에 막 바람이 막 강하게 부니까 얼굴 피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것까지 다 감수하고 저걸 화면에 다 담았구나. 저도 그런 생각하면서 너무 봤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한국 작품으로 야당이라는 작품이라는데 이거 뭐 여당 야당의 야당입니까? 뭡니까? 네, 제목 자체가 야당이어서 저도 맨 처음에 제목을 들었을 때 요즘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대선인데 이 정치물이 등장했는가라고 해서 이제 민감하게 좀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 야당이라고 하는 게 그 마약에서 보면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마약범을 잡는 이제 뭐 검찰이라든지 수사 당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들 사이에서 정보를 제보하고 판을 만들어서 엮어주는 세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세력들 뭐 예를 들면 제보를 하거나 아니면 스파이를 하거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야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번 이 영화는 바로 그 마약을 둘러싼 이 정보를 제공하고 판을 만들어주는 이 세력인 야당이라는 이제 인물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이고요. 배우인 그 강하늘 씨,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배우이고 유해진 씨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최고 인기를 거두었던 그 시리즈 폭삭 소가수다의 그 양관식을 그 아버지 역할을 연기해서 잘 알려지게 된 배우 박해준 씨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이 박해준 씨가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폭삭 소가수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등장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그 영화 입장에서는 박해준 씨의 덕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류경수 씨 등 정말 쟁쟁하고 좋은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마약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 마약을 소재로 다루는 영화들이 그동안 좀 많이 다뤄졌었어요. 그런데 마약이 소재로 등장을 했지 실제 마약 수사만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영화는 이번 야당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액션이라든지 줄거리 등이 보시기에 시원시원하고 한국 나름의 어떤 코믹한 액션의 요소들도 들어가면서 그 정치와 어떤 검찰이라든지 수사 당국의 그런 어떤 부패 같은 것도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메시지도 좀 전달을 합니다. 재미로 보기에도 충분한 작품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그 미션 임파서블처럼 뭐 PG-13의 등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CGV에서 보실 수는 있는데 청소년 관람 불가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만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다라고 이제 소개를 먼저 해드립니다. 네. 그런데요, 한국에 의외로 마약과 관련된 영화가 꽤나 있습니다. 마약왕도 있었고요, 독전도 있었고요. 이런 마약을 네. 소재로 하는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원인이 뭘까요? 이제 아무래도 범죄 액션 하면은 예전에 한국 영화에서는 조폭 영화인 조폭 마누라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네. 1990년대를 정말 풍미했었고요. 2000년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뭐 달콤한 인생 같은 어떤 고독한 킬러라든지 이런 캐릭터물들이 좀 풍미를 했었고 2010년에 들어오면서 한국 영화가 한국의 답답한 실정을 반영하는 어떤 검찰이라든지 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억울한 일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런 영화들이 이제 범죄 수사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영웅이 등장을 하게 되는 범죄 도시 같은 시리즈물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정치 검찰의 부패를 한 발 더 다가가서 다루는 뭐 베테랑 같은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 아시다시피 소외되어 있는 가난한 사회의 범죄자들부터 시작해서 정치 세력가들이라든지 재벌까지도 아주 광범위하게 미치는 범죄 영역에 들어가 있는 소재가 바로 마약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마약이라는 것은 정말 가난한 소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벌들까지도 사실 미치는 영역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국 검찰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다룰 때 이 마약의 소재만큼 심도 있게 다루는 게 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이번 영화가 마약을 다루는 데 있어서 뭐 그야말로 심도 있게 다뤘느냐 뭐 그렇게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막연하게만 아마 느끼고 있는 검찰과 어떤 수사 영역의 부조리 등에 대해서는 아주 청량감 있게 달아주고 있는 거는 맞다. 그래서 기존의 범죄 영화들과는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약간 향수를 가지고 있는 그 액션 영화 중에서 투캅스 같은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투캅스 같은 그런 영화처럼 어떤 귀여운 맛도 있고 그러면서도 현실의 어떤 무게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 재미는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영화 보는 내내 지겨운 감은 전혀 없으실 거기 때문에 네. 이번 주말에 미션 임파서블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 야당을 보시게 된다면 아마 좋은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댓글 주신 분 가운데 미션 임파서블 보셨는데 또 보러 갑니다라고 댓글 주신 분도 계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문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네요. 이
좀 가난한 동네, 빈곤하고 누락되어 오던 그러한 동네에 새로운 아파트나 주거시설이 들어서서 이 동네가 고급화되는 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들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주택 문제 해결에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보험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많네요. 정말 이 캘리포니아 주택 위기 정말 큰 문제인데 네. 해결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좋지 못한 동네가 점점 고급화가 되다 보면 당연히 그 지역의 렌트 가격은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그런 걸 이용하는 버스나 통근 열차를 이용하는 이용객 숫자가 감소해버렸습니다. 이 LA만 봐도 이 사우스 LA 쪽에 가면 버먼 스퀘어라고 부르는 그 사각 지역이 있는데 네. 동쪽으로는 110번 프리웨이, 하버 프리웨이고 서쪽으로는 웨스턴 조금 지나고요. 남북으로는 이 마틴 루터킹 블루바드에서 54가까지 가는 그 사각형 지역인데 이 지역도 지난 10여 년 사이에 엄청나게 고급화가 진행 중이에요. 이 지역에 주민들, 전체 사는 주민들의 에버리지 인컴을 보니까 인컴이 올라가고 당연히 흑인 거주자 비율이 내려가고 아무래도 주택 가격은 올라가겠죠. 너무나 그렇죠.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요새 탑10 리스트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요새 웨스턴 애비뉴 저 밑에까지 내려가신 분들이 많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내려가 보면 새로운 아파트먼트 빌딩들이 줄줄이 들어선 모습이 너무나 명확하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공중, 이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평균적으로 렌트 가격이 한 달에 469달러가 늘어났고요. 공중교통 이용객 숫자는 24%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공중교통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데 공중교통 시스템에도 좋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점점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 이번에 그 UCLA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있어요. 보니까 이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모두 이 공중교통을 이용하는 이 비율이 하락하고 렌트 가격이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 렌트 가격이 오르다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메이크업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나 트레인을 타는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 차이나타운, 다운타운의 차이나타운 남쪽 끝을 보면 이 지역의 렌트 가격이 요새 한 달에 379달러가 올라가고 공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21%가 하락했고요. 또 샌프란도 밸리에 간 파코이마라는 지역이 있죠. 네. 여기도 렌탈이 한 달에 305달러가 상승하고 공중교통 이용 비율은 28%가 내려갔어요. 전체 지역들 평균적으로 보면 이 숫자가 한 달 렌트가 230달러가 오르고 이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이용은 22%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점점 인구 밀도가 빽빽한 도심지 안의 생활비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생활비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컴이 낮은 소득이 저소득 이 사람들은 이사를 가야만 되는 상황이 되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제 한층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대체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은 버스나 트레인을 타기보다는 자동차를 더 선호하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공중교통수단 이용객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외곽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바깥으로 다 나가야 되겠지만 이 공중교통 시스템을 찾아서 가다 보면 정말 움직일 수 없어요. 이 도심지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요새는 정말 주위에 이렇게 보면 이 공중교통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웃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옵션은 뭐 돈을 어떻게든 다 끌어모아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안 돼서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옵션이 되는데 거기다 요새 타보셨는지 모르지만 요새 우버같이 이런 라이드쉐어 비용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와, 비싸요. 네. 네, 비싸요. 그래서 요새 자동차를 사려고 해도 정말 이자율도 높고 가격도 요새 뭐 관세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테이션 옵션이 줄어들면서 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사람, 실직 가는 위기가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건강 이슈며 또 사회적 고립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이 LA 쪽 문제만이 아니고 북미 전 지역이 모두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외곽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이 뭐 표현도 있습니다. Suburbanization of poverty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 도심지하는 점점 더 이 affordable 할 수 있는 주택 옵션은 점점 더 메말라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더 먼 곳으로 나가고 아무래도 뭐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되면 트래픽 문제는 더 커질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뭐 대기 이산화탄소는 더 뿜어대겠죠. 이런 그 젠틀리피케이션을 두고서 찬반의 입장이 굉장히 또 뜨겁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다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이것을 두고 긍정적인 여파, 부정적인 여파를 두고 이 찬반 논쟁이 엄청납니다. 이것들은 뭐 주민들은 물론이고요. 정치가들도 완전히 양분화되어 있어요. 엄청난 목소리로 지금 한 채 양보도 없이 지금 공방 중인데 역사적으로 이 저소득층 도심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말씀대로 서서히 개발되고 부유층이 들어서면서 가장 큰 거는 이 주택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렌트도 따라오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곳에서 오래 살면서 그 동네마다 그 캐릭터가 있는데 이런 유지되어 오던 이웃의 캐릭터도 변한다는 거예요. 정말 지난 20-30년만 뒤돌아보아도 이 LA 지역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동서남북에 예외가 없는데 동쪽으로는 그 이스트 LA 쪽에 보일 하이츠나 링컨 하이츠 지역이 있죠. 네. 또 북동쪽으로는 저 110번 타고 올라가다 보면 거의 하일랜드 파크라든지 이글 파크 그쪽도 그렇죠. 변하고 있고 남쪽으로 요새 USC 금방 가보셨어요? USC 거기- 금방 엑스포지션 파크, 뭐 잉글우드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거기. 예. 네. 그리고 다운타운에 가시면 그 리틀 도쿄 있는데 그 바로 아츠 디스트릭트 아주 유명하죠 요새. 좀 네.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고급화의 이유와 목적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제일 큰 것이 부동산 가치 증가입니다. 그렇겠죠. 주택 가격, 렌트 가격이 증가하고 또 이렇게 이제 럭셔리하고 호화 주택과 따라서 리테일 스토어들이 들어서고 엔터테인먼트 따라오고요. 이러다 보면 이 새로 그 장소를 채우는 새로운 주민들은 특히 요새 이 능력자는 젊은 여유 있는 세대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이 반대로 여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왔던 뭐 소위 뭐 터줏대감 같은 사람들, 저소득 주민들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유색 인종이 확률이 높은데 이런 주민들이 밀려나면서 이 사회적인 변화, 이 동네의 캐릭터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을 하네요. 이렇게 고급화가 되고 있는 것을 막는다? 이런 뭐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뭐 물론 반대하는 측에서는 막는 방법을 공개할 텐데 몇 가지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정말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정부 차원의 이런 새로운 건설보다는 현재 존재하는 그 이웃의 인프라스트럭처와 커뮤니티에 투자하는 방법이 하나 나와 있고요. 또 가격대가 저렴한 주택을 늘리고 요새 뭐 캐런베스 시장을 앞서서 막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러기 위해서 zoning 같은 방법을 동원해 관리하는 것, 또 이 두 번째로 나와 있고, 또 이 테넌트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렌트 컨트롤이 있고요. 또 이 지역의 미래 앞으로 이제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 이런 과정이 있다면 이 안에 이 주민들을 몇 퍼센트를 포함시켜서 그들의 목소리도 좀 반영하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또 로컬 비즈니스 투자와 지지를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뭐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밀고 나가는 측에서는 이 완전히 반대 입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몇 가지를 안 한 거는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안한 건 계속 아니죠.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딱히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뉴스에서도 매번 그 보도하시지만은 뭐 시정부 차원의 무슨 뭐 이런저런 네. 뭐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사실 뭐 결과물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맞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시간을 두고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아닐까요, 이게? 그럴지도 모르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접하기 전에 저 참 많이 변해가네 하고 느낀 게
사실 크랜쇼 블루바드를 타고 쫙 저 엑스포지션 쪽으로 내려가면 그쪽에 한때 매직 존슨이 가지고 있던 그 극장도 있고 그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쇼핑몰이 있었죠. 그쪽 동네가 많이 변해가는 걸 저도 한 20, 30년 전부터 느끼면서 네네. 이런 변화가 좋아지고 있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하. 이게 이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번져 있고 아하. 그렇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도와지고 개발되는 걸 딱 봤을 때 첫 인상은 그래도 좋아지니까 좋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고급화되고 발달하고 뭔가 이렇게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 두고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러게요. 빈곤층이 사는 도시는 계속해서 그 지역은 계속해서 빈곤층만 살아라.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최근에 지인을 만났는데 젊은 층이에요. 이제 뭐 20대 후반, 30대 초 되는 이제 젊은 커플인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만간에 해서 빅터빌 쪽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하.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쪽은 좀 떨어져 있지만 주택 가격도 더 저렴하고 거기서 뭐 애들 키우고 그런 게 LA보다는 더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그러냐.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움직임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글쎄 말이야. 제 주위에도 저 20년 전에 빅터빌에 집 산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요새 후회 많이, 요새까지 20년이 지났는데도 후회 많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